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씨가 보신 게 아니라 일정 전화 없으십니까? 네,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입장 발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21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70대 후반의 고령이기 때문에 장시간 새벽까지 조사받는 과정들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담담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가 그러니까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보이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는 또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탄탄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입장 그대로를 진술했을 것이고요. 지금 차를 타고 돌아가서 자택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있는 고민, 결국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있게 될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퉈야 될 것인가, 과연 구속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뇌에 빠진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30분 만에 귀가를 했는데 그렇죠. 이 조사 시간이 보통의 피의자들에 비해서 긴 건가요? 사실 짧죠. 그러니까 하루에 조사받았던 이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18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특수활동비 4억 수수한 거 가지고 구속에 대해서 몇 번 조사를 받았죠? 거의 5-6번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따지면 그거는 아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에 일부일 뿐인데 그러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체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진술 증거, 물적 증거를 가지고 말 그대로 의견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니라 저건 측근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입장만 쭉 정리를 하는 거지 거기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수사를 하는 과정은 어제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 돌아가서 참모들 또 같이 있는 참모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잘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거는 지금 수사가 조금 다른 방향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장이 이제 청구되기 전 상황이니까 본인이 그게 가장 신경이 쓰였을 텐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그것도 거의 6시간 20분 동안 봤다고 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제 이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된 경우가 실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서상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말 그대로 조사 하나 딱 바꿔가지고 뜻이 좀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좀 꼼꼼히 봅니다. 근데 다만 어제는 영상 녹화를 다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의 진위 여부는 영상 녹화로 법정에서 다 가려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자기가 말한 거에 의도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장시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워낙 질문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씩 읽어보려면 그 정도 충분히 시간 걸립니다.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동의 아래 영상 녹화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들이 실시간으로 이 화면을 지켜보면서 또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수사 지휘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 녹화라면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바깥에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당초 예정이 된 것도 윤석열 지검장이나 한동훈 차장은 바깥에서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한동훈 3차장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전체적으로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 방향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이제 앞으로 신병을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참고하는 그런 하나의 행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전략을 짰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저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다스에 대해서는 형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스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 일부 측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만 이전 대통령은 명확하게 내 것이라고 하는 차명에 대한 물증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배당을 받은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뇌물에 대한 혐의들도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대통령이 내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아마 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거는 정우선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라든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실록과 같은 수첩이라든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명쾌한 이제 물증 같은 부분들이 확보가 됐는데 예. 지금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알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서 지금 현재 재판을 이어가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이 전 대통령이 순간순간 당황하는 순간도 있었다고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대략 오늘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대략 어떤 내용의 증거를 검찰이 쥐고 있을 것이고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완전히 깜깜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백준 총무기획관 어제 첫 번째 공판이 있었죠. 예. 첫 공판에서 김백준 기획관은 사실 혐의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과 협의해서 우리가 아직 이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 그러니까 복사해서 받지를 못해서 우리가 다 보고 우리가 공소사실 인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한 기일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 의미가 뭐냐면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혹여라도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진술 관련된 증거들이 외부로 나갈까 봐 협의를 통해서 첫 번째 기를 사실상 공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판 기록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 보고 혹시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이례적이죠. 변호사가 피고인과 첫 기일을 갔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 변론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게 서로 간의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외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아무것도 흘리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언론에 노출된 걸 제외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자.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됐던 서울중앙지검하고요. 서울중앙지법하고는 한 300~4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같은 날 열린 겁니다. 1101호에서 조사받고 서울중앙지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자, 지금 내용 어제 발언 기회를 요청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통 첫 공판에서는 그런 얘기 모두 안 발언을 하거든요. 안 모두 발언 하거든요. 본인이 아니 네. 무슨 피의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네. 일단 어떤 뜻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향한 사실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건들 중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국정원 특활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내용들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굉장히 오래전 시절부터 다스에도 깊이 개입이 돼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무기획관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함께 행사했는데 네. 여기에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은 측근들이 한 것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게 되면 그 측근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건 김백준 전 기획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정도에서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제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내용들을 애둘러서 표현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백준 기획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고요. 저희 조금만 첨언을 해서 드리면 지금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지금 특수활동비 수수 4억에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만 가지고 주범은 지금 주범이 이명박 전 아니에요. 대통령.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주범이 김백준 기획관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그랬고. 그러면 이건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한 죄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다스 소송비 대납도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개입돼 있죠. 예. 그죠? 이학수 그 부회장이 어쨌건 그렇죠. 김백 총무기획관을 통해 돈을 주고 그게 뭐 소송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저 김백준 기획관이 한 건데 또 이것도 김백준 기획관이 다 뒤집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상황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백준 기획관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말고 추가로 아는 게 있으면 검찰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도원 의원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 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 이명박 전 검찰 대 대통령과 측근. 측근들의 싸움이라는 싸움. 얘기를 예. 했고요. 그래서 어제 측근.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사절을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만 참 깨끗하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측근들한테 했다거든요. 그건 결국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밑에 있었던 측근들이 잘못한 거라는 메시지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명이 더 적극적인 진술할 가능성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해서 나와 무관한 일 전략을 펼쳐간다면 결국 네. 측근들 중에서 더 진전된 폭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은 상황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측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구속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내 것이 아니고 결국 형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면 이제는 가족이나 친인척한테까지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위도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사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검찰이 명확한 물증을 가지고서는 들이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좀 암묵적으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하게 내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면 가족이나 친인척들까지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다스 같은 경우도 이상은 회장의 입장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또 이동영 씨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스를 검찰이 수사를 다르죠.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결국 회사 자금에 대해서 일부를 횡령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횡령이 과연 내가 스스로 한 개인 횡령인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횡령인가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건데 수사가 진척이 더 되면서 충분한 물증이 확보가 된다면 아마 이전막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제지간과 그 밑에 사촌지간은 전혀 다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건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형제지간에 이게 나중에 진짜로 이게 누구 거냐를 놓고 또 한번 싸울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측근 얘기인데요. 네. 정도원 의원 아까 얘기했었으니까요. 정도원 의원이 최근에 그 뭐 워낙 뭐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이런 표현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창업공신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팽을 당합니다. 이상득 의원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팽을 당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써야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옵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2015년 나오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번 얘기했대요. 안 만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 그리고 김희중 네. 역시 비서관 네. 뭐죠? 부속실장이죠. 예, 제일 부속실장 부속실장.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돈 받아서 1억 5천 자기 집에 그대로 갖다 보관해 놨는데 결국은 내 책임으로 다 돌아온다. 측근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 일단 뭐 정치 전문가신가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MB의 측근 관리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중에는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택에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힘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정두원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처럼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굉장히 좀 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크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임 기간 끝까지 함께 결을 같이 했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말씀하셨던 처음에 개국공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부터 처음에 200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역학구도 내에서 제대로 된 그 집권에 사실상 역할하지 못했던 인사들이 이제 뒤로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저는 그거는 뭐 정치적인 측근 관리에 대한 측면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지 무슨 뭐 마치 옛날에 무슨 장세동처럼 뭐 모든 걸 다 떠안고 갈 뭐 장세동 씨가 잘한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적 싸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김백준 기획관이 입장을 좀 바꿀 가능성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입장은 바꾼 상황이긴 한데요. 예. 아직 쉽게 말해서 내놓지 않은 카드들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아하.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폭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 있다면 전까지는 무엇이 될까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짐작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다스와 관련된 부분이나 뭐 BBK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파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전술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모른다. 그리고 혹시 뭐가 나와요? 혹시 뭐가 나오면 그건 측근들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빼도 박도 못하는 뭐가 나와요. 아, 그럼 그거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이에요. 공소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밖에 구조를 갈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지금 내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뭐 김일호 교사 관련된 것도 나왔지만 그러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버티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얘기는 정말 아무리 40년 직이었더라도 이거를 우리한테다 넘겨 씌우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좀 들더라고요. 네. 앞서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조사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터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례를 비춰보건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꺼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조사를 받고 나서 한 2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로서 오히려 전직 대통령을 더 불행한 사태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심사 과정에서 아주 만약의 경우에 그 영장이 기각되게 됐을 경우는 검찰이 갖게 되는 부담감은 상당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측근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가족들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 부분을 하나 짚겠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재판인데요. 변호사 이제 지니까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형사 재판할 때는 다스는 내게 아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처벌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민사로 가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아, 제 거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실소유자는 아니라고 하고 그 명의 대여 받은 사람이 내 거라고 했는데 재판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명의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사람이 그거 내 거 맞으니까 자, 재산 갖고 와라고 한다면 그게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철원 전 수석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재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진짜로 재산 많죠. 뺏기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다스 내 거 아니라고 했다가 정말 자기 거 아닌 걸로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다스를 포기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나오는데 뭐 지금 뭐 제가 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예, 지금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다스와 관련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키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상황인데 그 문서가 아마도 혹여나 나중에 생길 민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쨌건 다스는 내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향후 나중에 뭐 1, 20년이 지나서 혹여라도 이제 아들과 조카 사이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때 다스가 이쪽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무리해서 두다가 이번에 그게 압수되면서 이제 좀 곤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으나 나중에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사람들한테 잊혀진 상황에서 민사로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압수돼서 없을 텐데 참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요. 최근에 이동영 씨가 누군가의 통화를 하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동영 씨와 이시영 씨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렇죠. 이동영 씨가 이시영 씨에 대해서 아이고 시영이가 사실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겉에 뭐 명의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그 지점이 포착이 됐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진짜 다스를 누구 갖고 사촌지간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들이 있는 게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70대 후반 고령이라고 얘기했는데 41년생이죠. 이상은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 간의 관계 속에서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촉발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지금 현재 다스의
다스에 대한 수사를 보니까 다스의 여러 가지 계열사나 자회사 관계사들이 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은 다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회사나 계열사로 또 돈을 빼는 그런 혐의들이 나오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횡령 배임은 다 그쪽이거든요. 다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수사를 일단은 본인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약속했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스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개입의 문제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지막까지 과정에서 이건 내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건 이동형 씨가 만약에 지금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서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좀 조정돼서 만약에 참작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인 승자는 사실 이동형 씨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상은 씨도 좀 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아니라 그랬다가 검찰 들어가서는 뭐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다가 아니라요. 일부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 본인 거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게 결국 그래서 이것도 결국 형제 간에 이게 지금 형사 문제가 나중에 결국 재산 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이상은 씨도 이 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들 동생이 생각해야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어쨌건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이번에 이 문제 불거져서 평사원으로 또 내려왔죠. 예. 평사원 내려주는 건 전형적인 뭐 보여주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평사원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포기해서라도 최대한 이 형사 재판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가족 간의 균열 조짐이 보이는 게 MB의 사위 이상주 전무가 장모 김윤영 여사에게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불법 자금 수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당초에는 이제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뭐 이상득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달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만약에 물증을 검찰이 갖고 있다라면은 이상주 전무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주 전무도 법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혐의로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까지 만약에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 있다면 이것을 본인이 갖게 되는 소위 말해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본인이 갖게 돼서 소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진술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사위가 부인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 김윤옥 여사의 혐의는 그럼 어디까지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명품 가방 안에 돈 받아서 그거 나중에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뭐 정두원 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하지만 나는 말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젠간 뭔가를 터뜨리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위까지도 자기가 받은 돈을 결국 장모님한테 줬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세 가지예요. 하나는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미국 순방 때 뭐 미화를 바꿔서 한 1억 정도를 김윤옥 여사의 뭐 비서, 뭐 보좌관한테 줬다. 그 진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그 사업가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명품백에다가 돈다발을 남겨줘서 줬는데 그걸 나중에 다시 대선 전에 문제 터질까 봐 돌려줬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대선 전후로 뭔가 우리 관련된 일을 도와달라고 청와대까지 찾아와서 요구를 했다. 그럼 과연 그걸 진짜 돌려준 게 맞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았다면 다른 게 뭔가 또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사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또 그 당시 부인까지 검찰 포털라인에 세우는 게 과연 국민 감정에 맞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상주 전무가 얘기한 이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억 원을 그러니까 14억 5천만 원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 갔다고 이제 이팔성 회장이 그 메모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억 원이 김윤옥 여사에게 갔다는 진술이 나오면 이건 뇌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둘을 같이 세울 수 없어라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혐의 때문에 김윤옥 여사까지도 사실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조사하다가 물론 지금 뭐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김윤옥 여사 뭐 한식 뭐 옛날에 뭐 사업도 하고 뭐 그쪽 그 세계화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한식이 쉰내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을 하면서 짧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걸 암시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입장 발표문을 준비하는데 정말 아끼면서 한 문장 얘기하지 않은 발언이 있어요. 어떤 얘기죠?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입장문에 적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 멘트를 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문장 뒤에 이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검찰을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정치 보복에 관한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번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고 나서 바로 입장문을 밝혔는데 그때도 이 정치 보복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가 있었다면 그 당시 이제 연관이 돼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측근들은 정치라는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뺐습니다만 어제는 입장에서는 뺐습니다만 측근들은 정치 보복,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사실 MB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당장 현행범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재직 전에 2007년도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 10년 전의 일부터 지금 들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주변의 비서들, 하여튼 본인이 재임 중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들 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협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민주적 정권인데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처럼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과 죄가 있지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프레임을 죄가 없는 거는 검찰이 밝히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정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걸까요? 아니면 6월 지방선거까지 계산을 하는 걸까요? 지방선거라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말고에 대한 여부가 소위 말하는 보수층에 대한 집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거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저기로 표가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표적 수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별건 수사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애당초 처음에는 국정원에 대한 댓글 수사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댓글 수사가 사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정원에 대한 사찰 문제 때문에 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인물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혐의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해 가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실소유주 규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횡령에 대한 두 가지 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갖다 뇌물까지 번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까지 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치 보복 얘기는 여기서 좀 꺼내기 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수사의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게 언제냐면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관련된 얘기가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첫 진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거예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때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희중, 그다음에 김인모 그 비서관까지 3명 동시 김진모 3명 동시 압수수색 진행을 하고 그날 다음날 송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영장 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진술 기초로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한 거였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쉽게 좀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수사하는데 갑자기 얻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갑자기 이제 영포빌딩 관련된 다스 관련 수사를 하면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 관련된 그 문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것도 검찰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포빌딩은 그 전에 2번 이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압수수색에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다음부터는 개인 비리로 가는 거죠.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 회장의 뭐 소위 매관매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게 검찰이 무슨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아 이건 덮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뭐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그건 네. 정치적인 수사라고만 그러니까 생각하기 좀 원세훈 전 원장의 진술이 시작됐다라는 게 사실 국정원 특활비가 YTN도 수차례 보도했지만 스탠포드 대학으로 돈을 이제 그렇죠. 이전시킨 내용들 사실 여기로 가기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에서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상황대에서 상황을 종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타고 가서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중간에 연결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서 플리바게닝 형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죄 혐의들이 굉장히 낮게 정리가 되면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가게 된다면 이걸 이제 정치보복과 표적수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죄에 대한 유무죄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검찰이 굳이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사 결과 이게 지금까지 조사 결과 뇌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에 돈 넣는 일만 없었다면 이게 좀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그 전에 계속 쭉 뭐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 아 내가 한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아 이건 제 게 아닙니다라고 한 게 뭐냐면요. 특수활동비부터 그랬어요. 이거 내가 가면 내가 감옥 가게 생겼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딱 나오면서 김백준 총무기획관 구속되면서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고 갑자기 삼성 돈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 진술들이 아니에요. 다 쏟아져 나오지 사실 않았습니까? 국정원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관련해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정치보복이라는 그 워딩을 쓰기에 뭐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댓글 중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훨씬 많아야지. 이거는 뭐 지시하지도 않은 대통령을 모해하고 음모하는 거다. 정치보복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묘하게 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실 특수활동비까지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거 옛날에도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 이것도 정치보복이야. 여기까지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그나마 쓸 수가 있었는데 딱 무너진 게 삼성 소송비 대납입니다. 이제 개인 주머니에 이거는 뭐 국정원의 그 무슨 관행 이것도 상관없이 아무리 소송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게 관행이겠어요? 예. 여기서부터 딱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팔성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하는데 그 관련 비용으로 뭐 22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완전히 무슨 사람들이 보기엔 매관매직입니다. 이것도 개인 비리예요.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횡령도 개인 비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점점점 이제는 좀 희석화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개인적 비리 관련해서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어제 곁에 측근들 몇 명의 모습은 보였는데 어쩐지 지지 여론이나 이 동정 여론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소환 때는 어땠는지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지난해의 모습이고 이게 오른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당일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화면을 더 볼까요? 또 3분할 화면으로 보시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때도 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검찰이 소환 조사를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당하고 실질적으로 헌재 판결이 있기 선고가 있기까지 그 기간 동안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고를 주장하는 인물들의 결집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까지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들이 크게 어색하지가 않았던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퇴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노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인사들이 주로 결집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들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변호사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나 다스에 관한 부분들은 이건 개인에 대한 비리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으러 가는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적인 지지층들이 모여서 집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앞서 수사를 받기 전에 보수 결집을 위해서 관련 발언도 하고 또 천안함 기념관도 다녀왔는데 지지 기반이 박 전 대통령과 달라서 그런 건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물려져 내려오던 그 정치적 유산, 상징성들이 상당히 강하게 맺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기간 동안 이 보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기보다는 사실 실용주의 정신을 더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강하게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인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친이, 친박, 네. 뭐 오래 묵은 단어입니다만 이걸 구분을 할 때 흔히 뭐 독일어입니다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얘기하잖아요. 1차 집단성, 2차 집단성.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리가 어떤 지위가 사람들을 만들게 하고 주위에 모이게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집단의 성격이 좀 강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적 기반도 경북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고요. 아버지라는 또 혈연에 의한 그 연결고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박은 그런 쪽에 더 가깝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념적으로 뭉쳐 있잖아요. 친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검찰 조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도 충분히 존재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 있는 지지층만 가지고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들을 피력하는 과정 속에서 광장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외치는 인사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극적 지지를 표명하는 인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의 성격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고 조만간 선고가 될 텐데 검찰의 구형 결과를 보건대 상당한 중형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것이 과연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형평성이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광장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갓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 대처했다, 걱정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측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피의자 조사하고 좀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물증과 인증을 놓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치고 들어가질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추궁하기 시작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8가지 혐의하려면 진짜 뭐 한 달 이상 걸리겠죠.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면 그 이후에 뭐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수사를 할 때는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야 뭐 하루 이상 또 계속 지속하기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부인하는 대로 검찰이 그냥 받아 적어줬다라는 것, 그런 의미로 잘 대처했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아마도 어제 모든 패를 다 보이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영장이 청구될까, 그다음에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잖아요. 근데 결국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일단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제 이제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이에 관련돼서 구속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일단 제일 많이 주장을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전직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죄가 중하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가 아니라 그냥 도주의 우려가 같이 이렇게 소위 패키지 비슷하게 묶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도주의 우려를 표시를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지금 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수집했다면서 증거, 우리가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리고 바깥에 있으면 누군가 또 측근들을 통해서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증거를 인멸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문제지,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부를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언제쯤 영장 청구가 예상이 되세요? 일단 어제 조사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했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증거, 인적 증거 또 물적 증거들 합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작업이 최소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 금, 토 한 3일 정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영장 청구 여부가 나올 거고요. 영장 청구 여부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그럼 바로 이제 언제 실질 심사다라는 걸 밝힐 텐데 통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합니다라고 밝히면 실질 심사까지는 이틀, 길면 3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밝힌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가 영장 실질 심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질 심사 때도 또 한 번 이제 소환을 하는 거고 어쩔 수 그때는 이제 없습니다. 법원으로 또 이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그 소명한 자료만 가지고 이게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이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김백준 기획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지금 18가지 혐의 중에 극히 일부의 방조범도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주범이라고 명시한 사람 그리고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는 이건 형평성상 당연히 구속하는 게 맞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감과 언론에 나와 있는 수사 과정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구속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좀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1년 사이에 구속한다는 게 부담은 없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따라서 지금 현재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내용들은 보고를 받겠지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에 가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업무를 소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정치적 고려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상황들을 아예 배제한 채 검찰이 맡긴다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측근들 얘기 마저 하고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전직 측근이 있고요. 이제 선거를 또 치러야 지금 뭐 현 여의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현역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아까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지만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그 과거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계속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부터 들어보죠. 홍문표 자유한국당 그 사무총장이요. 오늘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MB 지금 문제를 갖고 뭐 조사를 받고 또 귀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큰 뭐 새로운 어떤 이슈를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미투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던져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지. 자, 이슈 어젠다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과거 정권의 잘못, 그러니까 이명박 얘기를 하면은 이쪽 자유한국당에 좋을 리가 없고요. 또 미투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뭐 그럼 자유한국당은 깨끗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찌됐든 그 미투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자유한국당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계속되는 그 프레임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정당 다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작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뭐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 있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각 당의 대표들이 이 미투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모두가 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마 저는 현재 이제
이제 앞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진보적인 인사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재 각 당이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사람들 누구에게 이런 내용들이 폭로되고 튀어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은 저는 이 미투 운동을 좀 배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리 당원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 여론들을 보건대 이 전 대통령이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서 이 전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하나로 이제 묶여서 가는 것들은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차단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보수층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굉장한 중형이 선고가 되고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면 그래도 보수 정권에 대해서 좀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동정 여론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선거에 그렇게 막 영향을 강하게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결국 좀 우리 당을 나간 분이시다라는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개인 비리가 자꾸 나오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갔을 때만 해도 뭐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올랑 말랑 그럴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 표적으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분노하고 뭐 이러시다가 이제 갑자기 묘하게 뇌물 쪽으로 이제 사건이 싹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는 자유한국당에서 한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첫 소환되니까 뭔가 멘트는 남겨야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 보복인데 그래도 우리는 선을 긋겠다. 그게 아주 지금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이라는 그 큰 틀로 가서 어쨌건 보수층의 결집은 또 이뤄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개인 비리인데 너무 발을 깊게 담궜다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아니 그 비리를 동조한단 말이야라는 또 국민적 비난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어제 논평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미투 쪽으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뭐 지금 일단 나오는 내용은 복수위에서 MB를 포털하게 세웠다는데 저 다 보면 그래도 개인적 비난은 좀 선을 긋는 것 같은 모양새고 이제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 나머지 야당은 지금 뭐 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미투는 아닙니다. 일단 미투부터 갈 생각은 없습니다. 글쎄요, 이걸 미투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박수현 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실 뭐 본인의 미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시작된 불똥이 갑자기 박수현 전 대변인한테 가더니 갑자기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사, 이혼 경력, 전처가 등장하고 이러더니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예비후보 사퇴를 했어요. 당 차원에서는 애당초에 자진 사퇴를 권고했었죠. 근데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대로 사퇴하게 되면 나에 대한 명예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따짐 없이 이제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사퇴할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자진 사퇴를 결심하면서 당에 충분하게 나의 이야기를 소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제기됐던 의혹은 내연녀에 대한 공천 의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에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박수현 전 대변인을 사실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건 처음에는 같은 당에 있는 당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당원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 전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처의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건 가정 내의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던 거는 오히려 전처와 전처 측에서 이 부당한 요구를 청탁을 했다.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지방선거 본선까지 치러지게 되면은 이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완전히 진흙탕 싸움 속에서 민주당이 현재 승기를 잡고 있는 게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진실관계가 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결국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폭로가 나오고 전 부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혼 사유도 뭐 그 전 부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 문제도 아니었고 그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작성된 서류 내용만 봐도 이혼 과정에서는 생활고가 언급돼 있을 뿐이지 그런 여자 문제는 전혀 하나도 언급이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 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해하면서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제 당에서 보면 이제 당 차원에서 보면 이게 자꾸 당내 서로 총질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건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과거에 쓰셨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이 됐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갔다가 이번에 나와서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도 안희정 지사의 뒤를 잇는다는 걸로 갔었으니까 당내에서도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되다 보니 박수현 대변인 사실 뭐 계속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당해놓은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회복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당에도 큰 누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그만두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 미투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미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분명하게 본인이 명예에 대한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인사에 대해서 아마 이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내연녀 공천 의혹이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명확히 소명을 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뒤 총선에서는 분명히 명예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밑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 낸다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당 뭐 최고위에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얘기하고 있던 2011년 12월 23일 그날 여의도의 모호텔에 간적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프레시안의 보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민국파 씨의 증언은 분명히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자들 몇몇을 또 고소했죠. 그럼 이게 사법적 판단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지금 벌써 오늘이 3월 15일이고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시장 경선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을 참여시켜서 경선하게 되면 이 문제를 안고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정봉주 전 의원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자니 여기에 대해서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건데요. 당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도 내가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당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진짜로 사랑한다라면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 일단은 이번 선거는 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정치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무리하게 복당 신청을 내는 게 당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계속 방송을 하다가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딱 직면한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프레시안의 보도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또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반으로 갈려 있는데 그 피해 여성이 지금 현재 기자라는데 그 피해 여성도 현직 기자랍니다. 현직 기자라는데 설마 거짓말하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어쨌건 거의 팬클럽 회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그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 호텔에 갔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프레시안에서 지금 보도 내용을 좀 유심히 보면요. 이제는 그만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복하시죠라는 느낌의 내용이 좀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다 까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복당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위협을 떠나서입니다. 저도 정봉주 의원이 뭐 그랬을 거라고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 또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진위 공방 여부로 가는데 덜컥 복당 심사를 해서 통해서 받아줬다가 나중에 뭔가 안 좋게 터지면 당 차원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서울시당에 그 복당 신청한 거, 중앙당에다 신청한 거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에 제출했던 거를 이제 빼게 되고 중앙당으로 갖고 간다는 건데요. 당시 이제 서울시당에 제출했을 때는 본인이 당적을 잃게 된 계기가 BBK에 관한 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당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중앙당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서울시당에서 신청서를 철회했던 게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그와 같지 않고 본인은 중앙당에서 다시 신청서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따져 묻고 싶다는 의지를 표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소환되고 본인은 BBK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만 안 생겼다면 이라는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시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 기사를 쓴 서모 기자한테는 공격을 하는데 정작 그 피해를 당했던 A양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양이 오히려 그 프레시안에다가
그 또 입장문을 또 보내고 프레시안에서 그걸 아예 전문을 실어보내고 우리 얘기 안 할게. 그럼 이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보통은 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여성이 있다면 일단 그 여성이 제일 밉잖아요. 근데 왜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좀 지켜보니까 그 여성이 자기가 아는 그 A라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 일단 고소인에서 그러니까 피고소인에서 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프레시안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A 씨는 당연히 이제 이 지금 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당연히 이 관련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레시안 기자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과정까지 종합하면 굳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데 잘못 특정했다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의 경향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고나 명예훼손 수사를 일시 정지하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을 가장 힘들어하게 만드는 게 나는 진짜 정작 피해 사실을 폭로했더니 내가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고했다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사실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둘의 수사는 일단 유예하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또 미투 운동 관련해서 또 정봉주 의원이 나는 이 미투 운동을 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금 선택해서 공격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있는 거죠. 서울시장 나온다는 사람이 또 피해자랑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의 말에도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요. 당초에 이제 처음에 입장을 표명했을 때는 피해자 A 씨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자 대학 동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A 씨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마지막에 변호인 측의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좀 모순이 생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확실한 거는 피해자에 대한 고소가 좀 어렵다라면 본인과 함께 가까이 지냈었고 그날 본인을 그 호텔에까지 수행했다고 얘기하는 민국파 씨가 존재합니다. 또 여기 한 사람 누가 등장하냐면 박훈 변호사가 같이 등장해서 이 민국파 씨의 증언을 본인이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게 틀리면 나를 고소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면 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굉장히 압박하지 않는 선에서 이 두 사람을 고소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민국파를 고소하면 민국파를 고소하고 박훈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 이 복당 신청보다 우선돼야 될 절차라고 봅니다. 그 일각에서는 민국파 씨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지지자였지만 나중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인한과 뭐 또 돈 문제도 엮여 있고 그건 뭐 아직 저희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신뢰성에도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이 민국파라는 사람이 예전에 뭐 소위 말하는 팬클럽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인 건 맞고 그 당시에 굉장히 본인을 열설 지지했던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멀어졌고 뭐 최근에 한두 번 본 적 있다는 취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대중한테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제 문제는 정봉주 의원 측에서 좀 힘든 건 그날 거기 가지 않았다는 증명이 진짜 어려워요. 갔다는 거 증명하는 건 목격자가 있고 뭐 이러면 되는데 내가 거기 그날 안 갔어요라는 걸 증명하는 게 지금 시간대별로 다 나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갔다. 근데 그 시간대별로 해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객관적으로 몇 시를 특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없었다는 부재 증명, 알리바이 증명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또 한 명의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김은국 씨인데요. 지금 김은국 씨는 그런 일은 없었다 전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2년 전에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미투에 대한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김은국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은 맞으나 같이 이제 관계를 가졌던 부분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 좋은 만남을 좀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측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라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이 촉발됐고 또 김은국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성이 사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것인지 뭐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국 씨 얘기는 나는 그 당시에 숙박업소에 절대 간 적 없다 같이. 내가 그래도 바깥에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런 데를 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일단 김은국 씨 측 공식 그냥 입장입니다. 무언가 자기한테 안 좋은 요구 같은 것들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은 다 쥐고 있으니 이거는 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김은국 씨가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고 절대로 단정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어쨌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김은국 측에서 무엇을 내놓는지 봐야 이제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엔 실검에 뭐 남성 이름 좀 올라오면요, 이건 또 뭐지 하다가 또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또 누가 나올지 정말 미투 운동이 그 사회적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부터 미투 확산까지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김병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